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버스 운전 자격시험 핵심 문제,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시내버스 운송사업,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이런 문제들 잘 눈여겨서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광역급행형 시내 좌석버스를 사용하고 도시 고속도로나 주간선 도로를 주로 사용한다. 자, 맞고요. 자, 어떤 도로를 사용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형태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직행 좌석형 시내 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돼 시 도시가 넘는 노선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자, 요 내용이 틀렸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 직행 좌석형이라는 것은 시내 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를 하되까지는 맞는데 시 도가 넘는 노선을 운행해도 되겠죠. 자, 운행해도 되는 게 바로 직행 좌석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좌석형 볼게요. 시내 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며 운행 맞고요. 일반형 시내 일반 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며 운행한다 또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시외 버스 운송 사업의 운행 형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고속형 시외 고속버스, 시외 우등 고속버스를 사용하여 10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고 60% 이상 고속도로를 운행한다. 자, 요거 우리 숫자들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자, 두 번째 고속형 중간 정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에 시민의 편리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 3번 직행형 시외 직행버스를 사용하고 100km 이내 운행 공간이나 고속도로를 60% 미만 운행하면 중간 정차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우리가 중간 정차를 해야 할까요? 직행형은 중간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자, 말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4번 일반형까지 볼게요. 시외 일반 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며 운행한다. 전 문제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자, 정답 3번이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제한 속도가 80km/h인 도로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 감속해야 하는 속도는 얼마인가? 자, 우리 감속 기준은 20%와 50%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20%는 언제냐? 비가 오거나 노면이 젖은 경우 20% 감속을 하고요. 그리고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 최고 속도에서 20%를 감속합니다. 자, 50%는 뭐냐? 눈이 20mm 이상으로 오거나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입니다. 자, 이 가시거리 100m인 경우는 뭐 안개, 폭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자, 어쨌든 가시거리가 100m 이내라면 최고 속도에서 50% 감속해야 된다. 자, 즉 문제에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20% 감속해야겠죠. 그래서 80km/h의 20%는 3번 16km/h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버스 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자, 어이없게도 가끔씩 이런 문제 나와요. 자, 요거는 바로 정답 4번이죠. 물류 서비스가 아니죠. 우리는 버스는 운송이기 때문에 운송 서비스 시험을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차내 운전자격 증명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세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10만원이다. 맞고요. 자, 시외버스는 10만원이다. 맞습니다. 전세버스는 20만원이다. 자, 틀렸네요. 전세버스도 10만원입니다. 자, 특수여객은 10만원 맞죠? 그래서 이 운전자격 증명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10만원에 해당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도주사고 적용 사례가 아닌 것은, 자, 즉 도주사고가 아닌 경우를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알면서 그대로 가버린 경우 도주사고 맞겠죠? 자, 2번 가해자 및 피해자 일행 또는 경찰관이 환자를 후송 조치하는 것을 보고 연락처를 주고 가버린 경우, 자, 요거 애매해 보이지만 요건 도주사고가 아닙니다. 자, 제3자죠 지금. 자, 피해자 일행이나 경찰관 제3자가 후속 조치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고요. 연락처도 주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도주사고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피해자가 사고 즉시 걸어나가는 것을 보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린 경우, 자, 피해자가 사고 즉시 일어나서 걸어간다. 멀쩡해 보이네 라고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꼭 하고 의사를 물어보고 연락처도 줘야 된다는 거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사고 후 의식이 회복된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조향장치 중 핸들이 무거운 원인이 아닌 것은, 자, 핸들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1번 타이어 공기압 부족. 자, 공기압 부족으로 발생하고요. 2번 조향기어의 톱니바퀴 마모. 자, 톱니바퀴가 잘 안 돌아가면은 핸들이 무거울 수 있어요. 3번 앞바퀴 정렬 상태 불량.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정답은 4번이겠네요. 조향기어 박스내 오일이 많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많은 경우가 아니라 부족한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일이 부족한 경우 핸들이 무거울 수 있다. 자, 다음 문제. 동력 조향 장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장점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뉘앙스로도 심지어는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조향 조작력이 작아도 된다. 자, 요거는 지금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 자, 2번 조향장 조작에 신속하고 경쾌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좋은 얘기죠. 3번 앞바퀴가 펑크 났을 때 조향 핸들이 갑자기 꺾이지 않을 위험도가 낮다. 자, 요거는 지금도 이것도 좋은 얘기긴 하죠. 자, 이것도 좋은 얘기예요. 자, 4번. 기계식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값이 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좋은 얘기긴 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다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찍을 수 있냐면은, 자, 우리 버스 운전 자격시험이나 화물 운전 자격시험, 뭐 지게차, 굴삭기 이런 각종 기계와 관련된 것들에서는 구조가 단순하고 값이 싼 거는 없습니다. 구조가 단순하면은 값이 싼 것이 아니라 구조가 단순할수록 오히려 값이 비싸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계식의 비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번, 두 번 이렇게 막 뭔가 정답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지금 뭔가 좋은 얘기를 하려고 굉장히 억지로 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문제 풀어보시다 보면 좀 느낌이 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기도 하는데, 자, 요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 동력 조향 장치는 구조가 단순할 수가 없겠죠. 왜?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은 장치이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요. 값이 비싸지겠죠. 자, 비싸진다. 그래서 우리 구조가 단순하고 값이 싸다라는 말이 나오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정답에서는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비싸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우리 나머지 1번, 2번, 3번 내용은 당연히 외워주셔야겠고요. 이런 거 우리가 정말 내용을 모를 때 뭔가 뉘앙스 이거 뭔가 말이 깨름직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휠 얼라이먼트의 역할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휠 얼라이먼트 우리 조향장치죠? 조향장치의 어벤져스입니다. 자, 볼게요. 1번 캐스터 작용. 조향 핸들의 조작을 확실하게 하고 안정성을 준다. 요거 맞는 말이죠. 자, 요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다 외워주셔야 돼요. 2번 캐스터와 조향축 경사각의 작용. 조향 핸들의 보건성을 부여한다. 자, 요것도 맞는 말이고요. 3번 캠버와 조향축 경사각의 작용.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4번 토인의 작용. 타이어 마멸을 최대로 한다. 자, 최대로 하면 안 되겠죠? 최소로 해야겠죠? 자, 이 마멸 이런 것들을 최소로 시켜주는 것이 토인이고요. 토인이 잘 되어 있으려면은 어떻게 된다? 앞바퀴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앞바퀴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같이 담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꼭 외워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앞지르기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앞지르기 할 때 어디로 하죠? 왼쪽으로 일단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것만 아셔도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자, 요거 깜빡 큰일 날 뻔했죠. 앞차 오른쪽으로 라는 단어만 보고 이거 틀렸네 하시면 안 되지만 뒤에 보시면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참 맞는 말이죠, 그럼. 자, 2번.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는 때에는 대항차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점선의 중앙선 이거 넘어도 되나? 자, 이건 넘어도 됩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3번 앞지르기에 필요한 속도가 그 도로의 최대 속도 범위 이내일 때 앞지르기를 시도한다. 자,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 실수하고 계시죠? 자, 4번 앞차가 앞지르기 하고 있는데 자차도 앞지르기 시도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앞지르기 아니라 레이스죠. 거의 뭐 경주죠. 자, 그래서 정답 4번 됐고요. 당연히 이럴 때는 앞지르기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봄철 교통사고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이렇게 계절적 사고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그 계절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1번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진 해빙기다.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겨울 다음 봄이니까. 저건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겨울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 왜? 겨울에는 방학이 있잖아요. 자, 봄에 개학을 하죠. 이것도 그럼 맞는 말이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3번 돌발적인 악천 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의해 운전자들이 쉽게 피로해지며 주의 집중이 어려진다. 자, 요거 봄 맞나요? 봄 날씨 좋은데? 그럼 요건 언제일까요? 여름이겠죠?
자,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4번도 볼게요. 바람과 황사현상에 의한 시야장애도 종종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아닌 것은, 자, 1번 대기압입니다. 자, 대기압, 우리 고기압, 저기압에 따라 마모에 영향을 줄까요? 전혀 아니겠죠? 자, 정답은 바로 1 나오네요. 자, 대기압이겠죠? 자, 여기서 정답으로 출제되는 거는 만일에 공기압입니다. 자, 공기압이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대기압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중, 이런 무게들이 마모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자, 커브가 마모에 영향을 준다?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자, 이렇게 커브하는 순간에 그러면은, 자, 왼쪽 타이어에 무게가 쏠리겠죠. 그래서 이 무게가 쏠리는 하중과 연결되기 때문에 마모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우리 브레이크는 당연히 마모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죠. 자, 이거는 당연히 마모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압은 틀린 말이고요. 공기압은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오랜 주차로 인해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예민해지는 현상은, 자, 요거 사실 장마 때 우리 흔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자, 베이퍼록 현상, 페이드 현상, 모닝록 현상, 수막 현상 이렇게 있는데, 자, 문제 볼게요. 자,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이에요. 자,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중 가장 습한 거는 아침이죠. 아침은 영어로 모닝입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발생했어요. 모닝 녹. 아침에 녹이 생겼어요. 모닝 록이다. 그래서 정답 3번. 아, 이거는 모닝 록 현상이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간단하게 외워주실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마가 한 줄의 도로로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이다. 자, 차마, 자동차가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요거 뭐라고 하죠? 차선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자, 요거는 차도의 부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차로다. 정답 2번 차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차선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차량 신호등 중 황색의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야, 요거 은근 자주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차마는 정지선이 있을 때는 그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자, 요거 맞는 말이죠. 황색 등화는 사실 정지 신호입니다, 여러분. 자, 2번, 차마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된다. 자, 이것도 너무 맞는 말이죠. 3번, 차마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자, 요거는 애매합니다. 자, 우리 꼬리물기의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요게 되겠죠. 자, 내가 교차로에서 주황불인데 빨리 가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황색불이 켜졌다면은 그것은 꼬리물기가 됩니다. 자, 근데 내가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황색불이 아직 켜져 있거나 방금 켜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재빨리 신속하게 지나가야 한다라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지가 아니라 빨리 신속히 통행하도록 한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겠고요. 4번도 볼게요.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자, 요거 황색의 등화는 조금 상관이 없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교통안전표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교통안전표지는 3개가 있어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가 있고요. 도로 안내표지는 교통안전표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를 안내해 놓은 거지 교통안전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자전거나 무마 또는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로 맞는 것은, 자, 보면은 자전거나 어쨌든 이륜차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가장 작은, 덩치가 가장 작은 친구들 혹은 최고 속도가 많이 안 나오는 느린 친구들은 가장 하위 차선에서 운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다. 자, 요게 제일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몇 차선 도로인지 전혀 모르죠? 자, 전혀 모르지만서도 우리가 당연히 1차로는 아닐 것이고요. 2차로 도로라면은 3번이 또 맞는 말이겠죠. 3차선 도로라면은 또 4번도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1번이 당연히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로교통법상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요런 문제들,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 나오죠. 자, 우리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이라도
안 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돼도 술에 취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음주운전 적발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최대로 확대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중대법규 위반 사고 중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사례는, 자, 보겠습니다. 1번 뒷차의 추돌로 앞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자, 요거는 우리가 중앙선 침범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2번 횡단보도 해소의 추돌 사고. 자, 요거는 사고는 맞죠. 근데 지금 중앙선 침범 사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요건 아니죠. 자, 3번 내리막길 주행 중 브레이크 파열 등 정비 불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자, 요거 애매하죠. 자, 근데 요것도 중앙선 침범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정답이죠. 커브길 과속 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예요. 자, 1번과 그러면은 3번과 4번의 차이는 뭐냐?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즉 뭐냐, 내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비를 안 한 건 내 실수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요게 일부러 중앙선을 넘은 건 아닌 거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서는 과속 운행을 했어요. 내 잘못이죠. 내 잘못, 정확히는 운전자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운전자 잘못. 자, 도로 잘못 아니고 운전자 잘못 아니죠. 자, 운전자 잘못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앙선 침범을 본다라고 뉘앙스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이란 규정된 법정 속도와 지정 속도를 몇 km/h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가? 자, 이거는 간단히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과속은 20km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 속도가 50km/h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 내가 69로 달렸어요. 과속 대상이 아니죠. 자, 근데 70으로 달렸다, 71로 달렸다, 과속 대상이라고 되는 겁니다. 20km 무조건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 침범 사고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세 가지 혹은 많게는 4가지, 5개까지 보는 요건이 있는데, 장소적 요건, 그리고 피해자적 요건, 보통 운전자적 요건, 이렇게 3가지를 봅니다. 자, 요 3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지 이제 사고가 성립되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요소별로 보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장소적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 내의 사고. 자, 맞겠죠? 차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도 침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2번 피해자적 요건입니다. 자전거, 이륜차를 타고 가던 중 보도 침범 통행 차량에 충돌된 경우.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인도를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보도 침범을 와서 저를 쳤어요. 자, 그럼 이거 보도 침범 사고지 않냐? 아니라는 거죠. 왜? 이륜차, 자전거도 사실은 인도를 타면 안 되죠? 그래서 불법과 불법, 요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보도 침범 사고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보시면 운전자의 과실,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 자, 운전자가 실수한 거 맞죠? 자, 그리고 4번 시설물의 설치 요건입니다. 보도 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관서에서 설치해 관리하는 보도다. 자, 이 설치해서 관리하는 보도라면은 요게 시설물 설치 요건도 맞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호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 만약에 보호해주는 게 없어서 보행자가 다쳤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 시와 그 설치 관할 지역과에 한번 소송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승인권자는, 그러니까 튜닝 하려면은 어디다 신고해야 되냐 이거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되고요. 자, 추가로 나오는 게 튜닝 관련 서류입니다. 자, 튜닝 관련 서류예요. 자,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튜닝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등록증입니다. 자, 두 번째, 튜닝을 하고자 하는 튜닝 장치의 재원이에요. 어떻게 생겼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세 번째, 튜닝을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되냐. 그래서 튜닝 후 어떻게 되냐. 보통 이 3가지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 3가지 서류 어떻게 하냐. 자, 튜닝 하라는 거 샀을 때 재원 받으면 되고요. 튜닝 후는 보통 가시면은 어떻게 서류 작성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가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튜닝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검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그 검사 유효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자, 요거 말장난이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 정답만 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직전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까지 똑같죠?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자,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랍니다.
즉 1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에요 라고, 여기가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거죠.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계산을 하냐? 그럼 당신은 2월 1일부터 이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다음부터 또 2년 동안은 괜찮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오세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자,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 마지막 날의 다음날,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꼭 헷갈리지 말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다음날.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이 지난자에 대한 독촉하는 통지기간과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어떻게 독촉을 하냐? 요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자,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자, 3번이죠.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 정지나 폐차가 된다는 사실. 자, 종합검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자동차를 폐차시키거나 운행 정지를 시키는 거는 그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벌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독촉 총지를 해야 된다. 자,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과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4번,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를 함께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날은, 즉 이런 거죠. 지금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 1월 31일까지고요. 배출가스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지금 유효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2월 1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 종합검사 언제 받아야 되냐?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정답이 되겠죠. 처음으로 도래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받는다. 즉 뭐의 기준을 두냐?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일에 만료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요거만 선택해 주시면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도로의 부속물이라고 하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래서 부속물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 차량 검문소. 자, 검문소 같은 이런 가설된 시설들이 보통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즉, 뭐,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옹벽, 배수로, 길도랑, 뭐, 도선을 위한 뭐, 수면 설치한 시설, 이런 것들이 부속물이 아니라, 가설된 시설이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라는 거.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덩치가 큰 친구들이 부속물이라는 개념을 좀 잡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의 높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자, 정답은 3번이죠. 4m 초과고요. 자, 단 안전기준을 허가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4.2m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을 무엇이라는 거야? 자, 입자상의 물질이죠. 자, 기체가 아니라 고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매연은 분명히 기체란 말이죠. 자, 그럼 4번 기체상 물질. 그럼 두 개 지울게요. 자, 검댕 아니면 먼지가 지금 고체인데, 자, 여기서 요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자,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중 어느 과정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가? 자, 이거는 간단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인지 과정의 결함이라는 거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잘못된 판단, 뭐 잘못된 조작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인식을 잘못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 가장 많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란돌트 고리시표의 색상으로 맞는 것은, 요거는 외울 수는 밖에 없겠죠. 정답 3번. 흰 바탕의 검정색이다. 흰 바탕의 검정색은 란돌트 고리시표다. 자, 요 문제밖에 없으니까 색깔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전방에 있는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목측, 눈으로 보는 거죠. 목측하는 것과 그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문제 보니까 아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뭐 시야 아니야? 정지 시력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심경각과 심시력에 대한 얘기라는 거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보행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에 지금 보행자라는 게 나왔죠. 자, 그럼 보행자가 무엇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인지결함. 자, 인식을 잘못했죠. 자동차가 나한테 오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을 못했을 수 있고요. 판단착오, 내가 피하거나 아니면은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 그리고 동작, 그 판단한 것을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시력착오. 자, 내 눈이 안 보여져서 사고 났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만, 자, 이 교통사고의 요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시력착오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 용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행 중 교통사고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자,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꼭 우리나라가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우리나라가 보행 중 교통사고가 사망자가 가장 많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음주량과 체내 알코올 농도가 정점에 도달하는 남자, 여자의 시간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요게 정말 간간히 문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미있기도 하고 해서 뭐 나오면은 풀 수 있게끔 제가 넣었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자는 30분, 남자는 60분 후에 이 알코올 농도가 정점에 도달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술 드실 때도 우리가 잘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변속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우리 변속기라고 하면은 보통 자동 변속기다 라고 얘기를 나오죠. 수동 변속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 변속기를 떠올렸을 때, 자, 뭔가 자동으로 되려면은 구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굉장히 뭔가 복잡할 수 있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1번. 가볍고 단단하고 다루기 쉬워야 한다. 자, 예를 들어 변속기가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사용하기 쉽지 않겠죠? 자, 이런 구비 조건이 맞고요. 2번. 조작이 쉽고 신속 확실하며 작동 시 소음이 적어야 한다. 자, 이것도 맞죠? 1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3번. 동력 전달 효율이 좋아야 한다. 자,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변속기가 동력 전달 효율이 좋아야겠죠? 나빠서는 전혀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자, 4번. 연속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변속되어야 된다. 자, 요거는 우리 뭐 옛날 얘기는 맞을 수도 있으나 요즘의 변속기는 다 자동 변속기라는 겁니다. 요것만 알고 있어도 정답이 4번이라는 거 풀 수 있죠. 수동적으로 변속할 거면은 요즘 변속기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튜브리스 타이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이 타이어 안에 튜브라는 게 있는데 그 튜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튜브 타이어에 비해 공기압을 유지하는 성능이 좋다. 자, 요것은 오히려 좋다라는 겁니다. 튜브가 없어서 공기압 유지는 더 좋다. 외워두시면 되고요. 2번. 튜브 몰림 등 튜브로 인한 고장이 없다. 맞겠죠? 튜브가 없으니까 튜브 때문에 고장나는 게 없겠죠. 자, 3번. 림. 자동차의 휠이죠. 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휠 부분에 림이 변형되면 타이어와의 밀착이 불량하여 공기가 셀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튜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림과 밀착이 불량하는 경우가 뭐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공기가 셀 수 없다라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유리 조각 등에 의해 손상돼도 쉽게 수리할 수 있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튜브리스 타이어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단점이 요겁니다. 유리 조각이나 못 이런 것들의 파손, 손상되면은 쉽게 수리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장점, 단점 다 외워주세요. 자, 다음 문제. 레디얼 타이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자, 레디얼 타이어라는 거는 우리가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고속주행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고속주행을 위해서 만들었다. 왜? 고속주행을 해도 안정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레디얼 타이어라는 걸 만들었다. 요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건 볼게요. 자, 접지 면적이 크다. 자, 접지 면적이 클수록 우리가 주행을 빨리 했을 때 안정감이 당연히 더 있겠죠? 자, 2번. 타이어 수명이 길다. 자, 타이어 자체가 고속주행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그로 인해 수명도 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잘 일어난다. 자, 요게 정답이겠네요. 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는 것은, 자, 타이어가 열을 받아 팽창하여 파손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타이어의 주름이 열로 인해 변형되면 접지면 뒤쪽에 진동이 전달된다. 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타이어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땅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막 열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니까. 자, 근데 보통에는 여기가 타이어가 열 때문에 쭈그러졌다가 이쯤 돼서 다시 식어가지고 펼쳐지면서 또 닿는데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찌그러졌던 주름, 이 열 때문에 발생했던 주름이 안 펴진 채로 또 땅에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 진동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스탠딩 웨이브는 보통 150km/h 전후의 속도에서 발생한다는 것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레디얼 타이어는 고속주행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잘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당연히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볼까요? 저속으로 주행할 때 조향 핸들이 무겁을 수 있다. 왜? 접지 면적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핸들이 조금 무거울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여야 할 상황임을 지각하고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겨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까지의 시간과 그때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에 대한 각각의 명칭은 뭐였습니다. 자, 요거 개념 확실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 있어요. 내가 가고 있는데. 장애물입니다. 그림 못 그립니다. 자, 장애물이 있네? 라고 인지를 했어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인지를 했어.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어. 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작동을 했습니다. 자, 요까지가 공주입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가 작동을 했어요. 작동을 해서 완전 정지. 완전 정지란 차가 아예 멈춰 있다는 뜻이죠. 자, 요 사이를 제동이라고 합니다. 자, 요때까지 걸린 시간을 공주 시간이고요. 요때까지 차가 진행한 거리를 공주 거리라고 하고요. 브레이크 작동부터 완전 정지까지를 제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때까지 걸린 시간을 제동 시간, 그리고 주행한 거리를 제동 거리라고 보는 겁니다. 자, 거리인데 절이라고 썼네요. 자, 그럼 지금 지각하고 나서 브레이크 작동까지니까 지금 공주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요 공주 플러스 제동 하게 되면은 정지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지 시간과 정지 거리는 즉 공주 시간 플러스 제동 시간 더하면 정지 시간이 되겠고요. 제동 거리 플러스 공주 거리 하면 정지 거리가 되겠다라고 인식을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엔진의 건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요거 우리 색깔 4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완전 연소 때 배출되는 가스의 색은 정상 상태에서 무색 또는 약간 옅은 청색을 띈다. 자, 요거 맞습니다. 즉 뭐냐? 요것만 외우시면 되죠. 무색, 청색은 정상. 자, 요거 외우시면 되겠고요. 2번, 검은색은 농후한 혼합가스가 들어가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뭐 외우냐? 검은색은 불완전 연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3번, 청색은 엔진 속에서 극소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 완전 연소된 경우이다. 자, 청색 정상이라고 했죠? 정답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럼 요 상황은 뭐냐? 흰색입니다. 자, 흰색 또는 백색이에요. 자, 근데 심지어는 이것도 아니에요. 완전 연소가 아니라 불완전 연소가 된 거예요. 4번 볼까요? 백색은 엔진 안에서 다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 연소되는 경우이다. 자, 요게 백색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검은색, 백색은 비정상, 정상은 청색, 무색이 정상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방호 울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부터 볼게요. 1번, 횡단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번, 차량을 감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맞는 말입니다. 차량이 방호 울타리에 부딪히면서 속도를 줄여서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걸, 사망 사고로 이루어질 걸 그래도 중상, 경상으로 줄여준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3번, 차량이 대형 차로로 튕겨져 나가지 않아야 한다. 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역주행 쪽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게 방호 울타리가 말 그대로 방호를 해준다 라는 내용인 거고요. 자, 4번,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 같네요. 근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방호 울타리는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 3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더 큰 사고를 막아주는 거예요. 더 큰 사고를 막아주는 거죠. 즉, 사고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형태, 즉 유형을 변경시켜준다. 자, 대형 사고 날 것을 소형 사고로 나게 해주는 것이 방호 울타리의 목적이지 사고를 아예 안 나게 해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여름철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할 때 타이어 트레드 홈의 깊이가 최저 몇 미리미리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가? 외워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1.6mm입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1.6mm라고 하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차량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충전 용기는 항상 몇 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이것도 외워주셔야겠네요. 정답은 2번 40도 이하를 유지해줘야 된다. 충전 용기는 40도 이하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터널을 통과 중인데 화재가 발생했네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화재로 인해 터널 안이 연기로 가득 참으로 차 안에 대기한다. 자, 전혀 아니죠. 도망가셔야 되죠. 자, 2번 도난 방지를 위해 자동차 문을 잠그고 터널 밖으로 대피한다. 자, 뭐 요것도 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연히 요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자동차 문을 잠그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소방대원이나 이제 구조요원분들이 차량을 이동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문을 잠그지 않아야 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유턴해서 출구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자, 내가 유턴하는 순간 안에 있는 모든 차량이 유턴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서 차문 열고 내려서 뛰어서 터널 밖으로 도망간다 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FM이라고 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차량 엔진 시동을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내려 대피한다. 자, 이게 맞는 말이죠. 자, 시동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내려서 바깥으로 대피한다. 요게 우리 터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행동해야 하는 요령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운임제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단일 운임제, 이용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설정된 요금 부과가 바로 단일 운임제의 내용은 되겠네요. 자, 2번, 구역 운임제입니다. 운행 구간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요금을 설정하고 동일 구역 내에서는 균일하게 부과한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거리 운임 요율제. 거리 운임 요율에 운행 거리를 곱해서 산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해진 거리가 있는데, 자, 이 거리에 운임 요율에 곱해서 한다. 요게 우리 보통 지하철 거리다. 우리나라가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게 거리 운임 요율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거리 체감제입니다. 이용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운임이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아니죠. 자, 낮아집니다. 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단위당 운임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거리 체감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다 꼭 외워주세요. 자, 다음 문제. 물류 관리의 기본 원칙 중 3S 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3S가 아닌 것은 자, 요거 우리 버스에서도 간혹 문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워주시면은 정답 4번. 공급망은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3S 중에 스피드, 세이프, 슈얼 요 3개가 들어가 있다. 신속, 안전, 정확, 확실 요 3가지가 3S다 보시면 되겠고요. 1L은 로우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 효율, 비용 절감, 효율 절감. 자, 효율에 해당하는 비용들을 절감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물류와 함께 유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외워주실 수밖에 없겠네요. 자, 여기서 정답은 상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통과 상류와 함께 구성되어 있다. 물류와 함께 유통을 구성하는 것은 상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운송 중에 중간 지점에서 운전자만 교체하는 수송 방법은 무엇인가? 자, 물건은 쭉 가고 중간에 운전자만 교체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요거는 인적, 교체, 함께 타기, 바꿔 태우기 뭐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이 너무 많지만 요거는 이어 타기 수송이다. 사람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타는 거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ABS의 특징이 아는 것은 자, 우리 ABS는 제동장치죠. 자, 여기 ABS의 특징 한번 문제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바퀴에 미끄러짐이 없는 효과가 있다. 이거는 ABS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앞바퀴의 고착으로 인해 조향 능력이 상실된다. 아하, 이게 틀렸죠. 이게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이 ABS라는 것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하는 상황에서도 핸들을 조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ABS다. ABS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정답은 2번 되겠고요. 3번 자동차의 방향 조정 성능을 돕는다. 자, 맞고요. 노면의 상태가 변해도 제동 효과를 얻는다. 자, 요것들이 ABS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임을 받을 때 발행할 승차권 양식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시외버스 타고 다녔을 때 우리가 승차권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바로 3번이다. 자, 운수 종사자의 성명은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죠? 자, 다음 문제. 공영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우리 버스 운영을 할 때 공영제, 민영제, 이제 준공영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 꼭 외워주셔야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공영제는 보통 나라,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책임의식 증가 및 생산성 향상이다. 이거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정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꽤나 안정적이라는 거죠. 자, 안정적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자, 게을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일하든 저렇게 일하든 받는 월급은 똑같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상관없으니까 이런 책임의식이나 생산성 향상이 발전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영제의 장점은 뭐냐? 비수익 노선,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서도 우리 나라들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이 필요하면은 거기도 노선을 깔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양질 서비스 제공 가능하고요. 연계, 환승, 정기권 등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종합적 도시 교통계획 차원의 운영 서비스가 가능하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공영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준공영제도 뭔지 이제 문제로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자, 바로 나왔네요. 자, 준공영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운영은 민간에서 이루어진다. 자, 요게 첫 번째고요. 운영은 민간. 자, 보겠습니다. 자, 2번, 공동 연영에서 관리를 담당한다. 즉, 민간과 정부가 함께 관리를 담당한다. 라는 거고요. 3번, 표준 운송 원가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자, 우리 민간과 정부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민간은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해놓고 경영의 효율화,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것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버스 노선, 요금 조정, 버스 운행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틀렸죠? 자, 저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버스 노선이나 이런 요금 조정, 버스 운행 관리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즉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은 민간에서 하지만 정부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지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준공영제에 대한 정답, 문제를 푸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자, 민영제도 보겠습니다. 민영제의 단점이 아닌 것은, 자, 민간이 혼자 독점을 해버리면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일단 비싸질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노선의 사유화로 인해 노선의 개편이 쉽지 않아요. 자, 요거 맞는 말이겠죠? 자, 노선을 사유화를 해버리니까 개편을 하려고 해도 누가 싫어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비수익 노선의 운행 서비스 공급 애로. 자, 돈이 안 나면은 회사는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수익 노선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3번, 과도한 버스 운임의 상승. 자, 요것도 민간이 하다 보니까 돈 벌려고 임금을 그냥 무작정 올려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수준 높은 버스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자, 요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1번, 2번, 3번이 너무 확실한 단점이기 때문에 4번을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준 높은 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뭐 단점은 정확히 알겠고요. 요거는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민영제 특징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단점을 물어본 것이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4번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용거리와 상관없이 일정한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 체계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풀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답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정답은 1번이죠. 자, 단일 운임제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차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자, 우리 버스 전용차로가 있어요. 어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급행버스죠? 자, 문제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간선도로의 급행버스예요. 간선 급행버스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정말 모르겠을 때는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BMS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이거 제가 올려둔 버스 이제 해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BMS는 회사에 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BIS라고 있는데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거는 우리 고객에게 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문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BMS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죠? 자, 1번 실시간 운행 상태 파악이다. 자, 요거는 우리 개인 고객에게도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도 요것을 알아야 배차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 전자지도 이용 실시간 관계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고객이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즉, 이거는 회사에 필요한 정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버스 운행 및 통계 관리. 자, 요것도 회사에 필요한 정보겠죠. 자, 4번 운전자 운행 만족도 파악. 자, 요것도 회사에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지금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운행 만족도 파악과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BIS 나왔죠. BMS가 회사에 필요한 정보들이라면 BIS는 우리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버스 정보 시스템 버정시 BIS 운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1번 대기 승객에게 정류장 안내기를 통한 버스 운행 정보를 준다. 자, 고객에게 정보 주는 거 맞네요. 2번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버스 정류장에 버스 도착 예정 시간 등의 정보를 준다. 자,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3번 버스 운행 관리는 이력 관리,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한다. 요거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자, 요거는 우리 회사에게 필요한 내용이죠. 회사에게 필요한 내용은 뭐다? BMS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 3번 되겠고요. 자, 4번도 보시면은 버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활성화한다. 자, BIS 맞죠? BIS는 고객, BMS는 회사다. 요렇게 뉘앙스를 잡아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다 외우실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 문제. 버스 운행 차로를 설치하기 좋지 않은 곳은 입니다. 버스 운행 차로를 설치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자,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이 교통 정체가 심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버스 운행 차로가 있어야지 우리 고객, 시민들이 편리하겠죠. 자, 2번 버스 통행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곳. 버스가 많이 다닌다면은 버스 운행 차로가 필요할 거고요. 3번 승차 인원이 다수인 승용차가 많은 구간이다. 자, 승용차가 많다라는 뜻은 버스보다 승용차가 지금 많다는 말이죠. 그런 곳에는 굳이 버스 운행차를 설치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볼게요. 편도 3차로 이상 등 도로 기하 구조가 전용 차로를 설치하기 적당한 구간. 뭐 여기 이미 전용 차로를 설치하기 적당한 구간이라 되어 있네요. 그럼 당연히 좋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중앙버스 차로의 단점이 아닌 것은 자, 저도 이제 서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버스 중앙차로가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사실은 편리하죠? 그 전에 버스를 타던 것과 많이 편리해집니다. 자, 그럼 이 중앙버스 차로의 단점은 뭘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감소한다. 자, 그렇지 않겠죠? 저 버스가 빨라졌는데, 그죠? 2번, 여러 가지 안전시설 등 설치 유지비가 증가한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설치 유지비. 자, 당연히 증가하겠죠. 새로운 교통안전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나 설치비가 당연히 들겠죠. 자, 3번 승차, 하차 정류소를 가기 위한 보행자의 이동 거리가 증가한다. 자, 그것도 맞겠죠. 사실 우리가 버스를 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니까 물리적인 이동 거리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겠죠. 자, 4번 전용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버스와 좌회전하는 차량 사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교차로가 있을 때, 자, 버스는 지금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자,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도 있겠죠, 여기서. 자, 그럴 때 상충이 되니까 버스가 보통 기다렸다가 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점이 아닌 것은 결국 정답은 1번이죠.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니까 이거는 예시당초 틀린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중앙 버스 차로 이전 형태가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적은 비용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사실 뭐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는 이렇게 파란 선만 이렇게 도로에다가 여기다 그어주면은, 자, 여기가 바로 가로변 전용 차로가 되겠죠. 자, 한번 색깔 좀 해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파란 선만 그어주면은 이쪽이 다 버스 전용 차로가 되는 거죠. 자, 2번 기존의 가로망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기존의 가로망 체계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여기가 가로망이라 치면은 여기에 우리 보통 상점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서로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영향이 적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3번 보시면은 종일, 출퇴근 시간대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우리 요거 조금 헷갈리긴 하죠. 자,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설정되어 있고요. 4번 시행효과 가장 좋다 되어 있는데 시행효과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나요? 자, 시행효과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중앙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도 이거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의 특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개를 넣어 봤고요. 자,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우리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타면서 내가 어떤 불편을 느꼈고 어떤 편리를 느꼈었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푸신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